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국회의원 최만식이 내 남편이야. 어디 창구 직원 따위가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번호표 뽑으세요. 여기선 대통령 딸내미가 와도 번호표 뽑아야 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라고 무시하며 번호표도 뽑지 않고 새치기 하려던 국회의원 부인 나혜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점장도 여자 편을 들었고 고졸 출신의 계약직이라고 무시당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28세 한다희입니다. 지금부터 갑질의 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드라마처럼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대한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일하는 고졸 출신 계약직 은행원이에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성수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그곳이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입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에요. 거울을 보면 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행 유니폼이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거든요. 유니폼은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여러 벌 지급됐어요. 저는 3년 전 입사할 때 받은 유니폼을 지금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은행 앞에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작은 구두 수선방을 운영하세요. 손님들의 신발을 닦고 고치는 일을 평생 해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구두약과 풀 냄새가 배어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대한은행 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때 합격 통보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의 생활은 제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출근 첫날부터 저를 바라보는 정규직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닥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가자는 말도 없었고요. 저는 늘 왕따처럼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근처 맛집으로 갔어요. 저는 항상 고졸 계약직 은행원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박지점장이 점심시간에도 누군가는 창구를 지켜야 한다며 제게 가장 늦은 교대 시간을 배정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는 창구 구석에 앉아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창밖으로 아버지의 구두 수선방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손님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계셨어요.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지점장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다혜 씨, 이거 오늘 안에 다 정리 좀 해줘.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저는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계속해야 했어요. 박지점장이 서류를 제 책상에 턱하고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 최소 이틀은 걸릴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지점장님.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학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요.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언젠가 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3년을 일하는 동안 복은커녕 모욕만 쌓여갔고 자존심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낙이 퇴근 후 만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남자친구 강성진을 만났어요. 성진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어요. 며칠 전 저녁 성진 씨와 저렴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성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희야, 힘들면 은행 그만둬도 돼. 내가 열심히 벌면 되잖아. 성진 씨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볼게. 구두수선 하시는 아버지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 언젠가는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성진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날 말입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은행 로비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번호 안내 전광판에 다음 번호가 떴습니다. 65번이었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65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때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제 창구로 걸어왔어요. 주름진 얼굴에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옷에서 묵은 냄새가 났는지 주변 손님들이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 노숙자 차림의 노인은 제 창구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손에는 너덜너덜한 번호표를 들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신분증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창구 옆에 버젓이 서더니 명품 가방을 창구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짙었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자는 번호표도 없이 그냥 제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쳐내고 새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 차례인데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잔말 말고 이거 빨리 처리해줘. 나 이 은행 VIP거든. 3억 입금할 거야. 여자가 통장과 현금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 노숙자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기 제가 먼저인데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노인을 돌아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거지 같은 노인네가 어디서 끼어들어. 냄새나게 어디서 기어들어 왔어? 여자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 모습이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런 모욕을 받는다면 얼마나 슬프실까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순서가 먼저니까 제가 먼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여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 말하고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님, 번호표를 먼저 뽑아주세요.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이 많으세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국회의원 최만식이 내 남편이야. 어디 창구 직원 따위가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기서는 통령 딸내미가 와도 번호표 뽑아야 합니다. 대기 번호표 뽑고 순서되면 오세요. 라고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치는 상황에 손님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은행 규정대로 진행합니다. 순서대로 도와드려야 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창구를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지점장 당장 불러와.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몇 초 후 박 지점장이 뛰어왔습니다. 지점장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여자가 명함을 박 지점장에게 던졌습니다. 박 지점장이 명함을 받아들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만식 의원님 부인이시군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지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여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창구 직원 따위가 이 거지 같은 노인네를 먼저 앉히고 나한테 번호표 뽑으라는데 이게 VIP 손님 대하는 태도야? 박 지점장이 저를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다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우리 은행 VIP 사모님이잖아. 사모님 업무부터 처리해. 저는 박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먼저세요. 번호표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다희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박 지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올게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앉아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 여자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절대 울면 안 됐습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섰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여자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노인을 비웃었어요. 거지 주제에 뭐라는 거야. 당장 꺼져. 지점장님, 이 노숙자 좀 밖으로 내보내세요. 박 지점장이 노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가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박 지점장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려 객장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박 지점장이 여자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희 씨, 사모님께 빨리 사과해. 저는 박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모욕과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마누라가 어쩌라고요? 저는 절대 사과는 못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국회의원 부인이시면 기본이 되어 있으셔야죠. 번호표 뽑으세요. 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박 지점장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희 씨, 사무실로 들어가. 저는 박 지점장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거지 같은 창구 직원 당장 해고하세요. 안 그러면 지점장도 가만 안 둘 거야. 박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희 씨, 지점장 명령 거부로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계약직이니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니 짐 싸서 나가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박 지점장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마누라 나혜란이 승리한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표정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박지 점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사무실로 가 있어요, 다희 씨. 저는 박지 점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지 점장이 책상에 기대 앉으며 팔짱을 꼈어요. 다희 씨,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박지 점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요. 규정? 다혜 씨, 여기서 진짜 규정이 뭔지 알아?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우리 규정이야. 박지 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 사모님이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 부인이야. 우리 은행 지점 살리고 죽이는 건 저런 분들 손에 달려 있어. 사람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돈도 많이 보관해주잖아. 그런데 다희 씨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지 점장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출근 정지 통보서야. 일단 집에 가 있어. 언제 다시 나오라고 연락할지는 모르겠어. 아니, 연락이 안 갈 수도 있지. 박지 점장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출근 정지 기간은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졸 계약직이라고 무시당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지 점장이 사무실 문을 열어젖혔어요. 개인 물건 챙겨서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객장으로 나오니 동료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제 책상으로 가서 개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고졸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잘 됐다는 표정을 짓는 직원도 있었어요. 저는 제 용품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제 볼을 스쳐가는데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이라는 은행에서 근무한 시간들이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아까 그 노숙자 행색의 노인이었어요. 노숙자라고 은행에서 쫓겨났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요. 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내어 울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저는 손수건을 노인에게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직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깊었어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곧 기회가 올 거예요.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 밖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까지 걸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다희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진 씨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다희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성진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나 은행에서 해고당했어. 잠깐만 기다려. 지금 갈게. 성진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30분쯤 지나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성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다희 있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진 씨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은행에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아버지와 성진 씨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이 노숙자 행색의 노인을 모욕했고 제가 규정대로 했는데도 뺨을 맞았고 박 지점장이 저를 출근 정지시켰다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진 씨가 말했어요. 다희야, 조금만 참아. 내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 성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안 돼. 상대가 국회의원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잘못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볼 거야. 성진 씨가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희야, 포기하지 마.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야.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어. 성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성진 씨의 표정을 보니 든든했습니다. 자신감과 분노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괜히 권력자를 건드렸다는 생각에 잠시 후회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구인 사이트를 들어가 봤지만 마음이 가는 곳이 없었어요. 이제 신입으로는 나이도 있고 고졸이라서 괜찮은 직장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계약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실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다희야, 밖에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활동 좀 하렴. 집에만 있으면 처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저는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행 앞에 잠시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아버지의 구두방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까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다혜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나혜란 의원 부인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모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혜란이요? 전화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나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다혜 씨? 나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지? 듣고만 있어라. 다희 씨 아버지 구두방 있지? 거시 성수동 재개발 구역이야. 곧 철거 들어가. 다희 씨가 똑똑히 전해줘.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면 당신 아버지 가게부터 날아가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내 아버지 가게 날아간다고. 재개발은 이미 확정이야.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 근데 말이야, 순서가 있잖아. 협조 안 하는 집부터 먼저 밀어버리는 게 원칙이지. 나혜란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3일 안에 은행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 가게부터 철거야. 알아들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성수동 재개발 계획이라고 쳤어요. 기사가 떴습니다. 최만식 의원 주도 성수동 재개발 사업 본격화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올해 말부터 1차 철거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왜 그래, 다희야? 아버지, 재개발 아세요? 성수동 재개발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지. 동사무소에서 통지서 왔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통지서요? 언제요? 며칠 전에. 근데 아직 시간이 있어. 내년쯤 될 거래. 아버지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나혜란이 철거 순서를 당길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더 걱정하실 게 뻔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사과해야 할까요? 나혜란에게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할까요? 하필이면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사람이 아버지 구두방 철거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나혜란이 준 마지막 날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국회의원이 어쩌라고요? 대통령 딸내미가 와도 안 된다고 맞받아친 저의 대응에 나혜란이 그날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아버지의 구두방 간판 불빛이 보였어요. 가게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를 희생시킬 수는 없었어요. 평생을 그 작은 가게에서 일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 가게가 없어지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과하기로요. 무릎을 꿇더라도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구두방이 보상도 못 받고 철거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어쩔 수 없잖아. 힘이 없으니 고개를 숙여야 할 수밖에. 저는 현관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한다혜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건설 그룹 비서실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한다희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대갑에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대한건설이면 엄청나게 큰 재벌 회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연락이 온 거지? 저는 황급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은행 고객이신가? 의아해하며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님이 저를 찾는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 실장이라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다혜 씨, 놀라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은행에서 다희 씨에게 있었던 일을 아십니다.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요? 아, 그럼 혹시 그때 그 노숙자 행색의 노인이?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다희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하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다희 씨, 10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꼭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다희야,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빠. 저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다가가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한다혜 씨 맞으십니까? 저는 대한건설그룹 회장실의 최 실장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타시죠. 저는 차에 탔습니다. 좌석은 부드러웠고 차 안에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최 실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편하게 계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손을 꼭 쥐었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이 왜 그때 노숙자 행색으로 은행을 왔고 지금은 저를 왜 만나려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무언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큰 철문 앞에 차가 멈췄어요. 경비가 차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 웅장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3층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현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크고 화려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최 실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드니 아는 얼굴이었어요. 은행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 행색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다혜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세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저는 대한건설 그룹 회장 강만석입니다.
은행에서 변장하고 계셨던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30년 넘게 성수동 구두방을 다녔어요. 다희 씨 아버지가 제 구두를 닦아주셨죠.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딸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 갔던 건 다희 씨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제 아들 성진이가 다희 씨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강만석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성진 오빠가 회장님 아드님이세요? 네, 맞아요. 성진이는 제 외동아들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무렵에 나혜랑 같은 여자가 나타나게 된 거였죠. 강만석 회장이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진 오빠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다희야. 성진 오빠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회장 아들이라고 숨겨왔던 거. 저는 성진 오빠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 아니야. 난 정말 널 좋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다만 아버지 부탁으로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만 숨기고 싶었던 거야. 성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희야, 용서해줘.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저는 성진 오빠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연치고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사 회장이란 것도 믿기질 않았는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30년째 구두방의 단골 손님이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정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나는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성진 오빠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성진아, 일어나. 다희 씨한테 할 얘기가 많아. 성진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희 씨, 은행에서 다희 씨가 보여준 용기를 봤어요. 국회의원 부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다희 씨를 도와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강만석 회장을 쳐다봤어요. 저를 도우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희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했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다희 씨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건 바로 잡아야 해요. 강만석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혜란이라는 여자가 협박 전화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알아봤어요. 나혜란은 남편 최만식 국회의원 뒤에 숨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성수동 재개발 사업도 그중 하나고요. 강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희 씨 아버지 가게를 먼저 철거하겠다고 협박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죠? 아버지 가게가 없어지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강만석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것들은 제가 바로잡을 테니까요. 강만석 회장이 최 실장을 불렀어요. 최 실장, 자료 가져와. 최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대한은행 성수동 지점 인수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님이 은행을 직접 인수하셨어요? 네, 어제 계약 완료했어요. 저희 건설그룹은 해외 지점의 계열사까지 모두 합치면 200조 원 규모입니다. 대한은행 하나 정도는 계열사 하나 비용도 들지 않아요. 5조 원 정도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대한은행 성수동 지점은 제 소유예요. 강만석 회장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을 통째로 샀다고요? 성진 오빠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다희야,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희 씨를 도와서 나혜란에게 복수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어요. 준비가 되면 그때 다희 씨에게 큰 역할을 맡길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희 씨, 이제 선택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할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건가요?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싸우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도 없고요. 강만석 회장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좋아요. 역시 당당하군요. 그럼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성진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희야, 내가 옆에 있을게.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무섭고 공포스럽지만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저는 성진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희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실수해요. 냉정하게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다혜 씨, 각오하세요. 권력자들을 상대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최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희 씨, 집에 돌아가서 푹 쉬세요. 내일부터 바쁠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만석 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고 나서요. 최 실장이 저를 차로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지켜야 했고 제 존엄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분이 아버지의 오랜 구두방 단골 손님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하필 제가 국회의원 마누라에게 모욕당하던 날, 노숙자 복장으로 예비 며느리인 저를 보러 왔었다는 것도 모두가 우연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다희야,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리가 되면 모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부터 제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8시였어요. 최 실장이 9시까지 대한건설 본사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제가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다희야, 밥 먹고 가. 아빠, 저 급한 일 있어서요. 저는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물으셨습니다. 다희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빠. 좋은 일이에요.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대한건설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30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저는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저 최 실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주었어요. 20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0층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최 실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다혜 씨,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최 실장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커다란 테이블과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최 실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최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먼저 나혜란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박지점장의 비리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걸 보세요. 최 실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나혜란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억 단위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이게 다 불법 자금인가요? 네, 일단 의심되는 거래들입니다. 최만식 의원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나혜란 명의로 세탁한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최 실장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최만식 의원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친척들 명의로 성수동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했습니다.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이죠. 이것만으로도 의원직 박탈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짓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지점장은 이 과정에서 나혜란의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고 승진 약속을 받았어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최 실장에게서 세무와 자금 세탁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교육도 받았고요. 한강벨트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로 용산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한 방 먹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중했어요. 그들의 비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실장이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잠깐 쉬시죠. 오후에도 배울 게 많으니까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최 실장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한다혜 씨,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나혜란을 무너뜨리려면 완벽해야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다혜 씨? 나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일이나 지났는데 은행에 사과하러 안 왔더라.
사과 안 할 거야? 나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과할 이유가 없는데요. 뭐, 계약직 창구 직원 따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좋아. 그럼 내일 내 아버지 가게 앞에 철거 용역 들어간다. 각오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혜란이 정말로 아버지 가게를 철거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최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최 실장님, 나혜란이 내일 아버지 가게를 철거한대요. 어떡하죠? 최 실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께서 이미 조치를 취하셨어요. 재개발 담당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철거를 최소 한 달은 미룰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네, 믿으세요. 회장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나흘째 되던 날, 최 실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다혜 씨 성공했어요. 박지점장이 조작한 전산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최 실장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짜 거래 내역과 진짜 거래 내역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박지점장이 어떻게 대출 거래 내역을 조작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걸로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최 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박지점장과 나혜란이 통화한 녹음 파일입니다. 박지점장이 나혜란에게 승진을 보장받는 대가로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불법 대출을 해주고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아파트들을 매수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박지점장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임원 자리만 약속해 주세요. 나혜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 손으로 그 고졸 계약직 직원 인생 좀 망쳐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박지점장은 끝났어요. 최 실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아, 은행의 보안 CCTV가 화면만 녹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성도 함께 녹음이 됩니다. 은행을 회장님께서 인수하시면서 보안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매일 대한건설 본사를 방문해 교육을 받았어요. 오전에는 VIP 자산관리 실무를 배우고 오후에는 증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았지만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한다혜 씨,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네요. 최 실장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다혜 씨, 드디어 찾았어요. 나혜란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최 실장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케이맨 제도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명의로 비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추적이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다 자금 세탁한 돈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혜란은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거죠. 저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나혜란이 매수한 아파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해버렸어요. 불법으로 살지도 않은 아파트를 남들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권력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폭로해야 해요.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 날 탐사보도 관련 기자들을 모두 불러서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최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다희 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만식 의원이 재개발 사업자들에게 받은 뇌물 내역입니다. 총 50억 원이 넘어요. 이것만으로도 의원직 박탈의 구속입니다. 이틀 후 성진 오빠가 대한건설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성진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다희야, 오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진 오빠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할만해. 저는 성진 오빠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성진 오빠가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희야, 나도 직접 조사해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비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내가 찾아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자.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나혜란 동선을 파악하고 있어. 어디 가고 누구 만나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 성진 오빠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나혜란이 낯선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 누구야? 조직폭력배들이야. 나혜란이 돈 문제로 자주 만나더라. 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네. 그럼 다 모아두고 있어. 성진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성진 오빠와 함께 회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다혜 씨 많이 먹어요. 요즘 너무 마른 것 같던데요. 강만석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가 끝나고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혜 씨, 이제 보름 남았어요. 증거는 거의 다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저는 강만석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뭔데요? 리허설이에요. 창립 기념일 날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연습해야 해요. 강만석 회장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최 실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실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새로운 소식입니다. 나혜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나혜란이 구두방 앞에 서 있는 CCTV 화면이 나타났어요. 나혜란 옆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뭐예요? 철거 용역 같은데요. 나혜란이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만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최 실장, 당장 사람 보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갈게요. 현장에는 지금 아버지 혼자 계세요. 저는 최 실장의 차를 타고 성수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시면 어떡하죠? 성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쪽 경호원들하고 직원들이 이미 출발했어.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가야 했어요. 20분쯤 지나서 성수동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버지의 구두방이 보였습니다. 나혜란이 아버지 앞에 서 있었어요. 뒤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5명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방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어요.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혜란이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비켜. 안 그러면 다쳐. 나혜란이 손짓하자
남자 하나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아빠. 저는 달려갔습니다. 나혜란이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오, 한 달? 딱 좋네. 네가 직접 보는 앞에서 이 누추한 가게를 부숴버려야겠어. 나혜란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어요. 여기 손대지 마세요. 나혜란이 킥킥킥하고 웃었습니다. 왜? 네가 어떻게 막을 건데? 나혜란이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 대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한건설 보안팀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나혜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시죠. 사유지 무단 침입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혜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너희들은? 저희는 대한건설 그룹 보안팀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회장님께서 소유권을 확보하셨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나혜란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성수동 재개발은 우리 남편이 주도하는 사업이야. 그건 불법입니다. 최만식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나혜란이 비틀거렸어요. 뭐라고? 나혜란 뒤에 있던 조직폭력배들이 우르르 물러섰습니다. 대한건설 보안팀 인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뜨셨어요. 다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둣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나혜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다희, 네가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저는 나혜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한 짓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혜란이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너희 아버지랑 너희들 다 끝장낼 거야. 나혜란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조직폭력배들도 따라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다혜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소유권을 확보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계약 완료했어요. 이제 이 건물은 나혜란이 손댈 수 없습니다. 최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나혜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분명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겁니다. 최 실장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 겁니다. 24시간 경비를 배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대한건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최 실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다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최만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만식 의원이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친척 명의로 송파구와 용산구 그리고 성수동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제보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흘 전에 언론사 3곳에 제보했어요. 탐사보도 기자들이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이제 최만식 의원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지금같이 부동산으로 민감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불법 대출을 받아서 했다는 게 알려지면 자리가 위태로울 거예요. 최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최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다혜 씨, 큰일입니다. 최 실장이 다른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대한은행 전 직원 한다희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예요? 나혜란이 저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나혜란이 저를 횡령범으로 고소했고 박지점장이 증인으로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박지점장이 조작한 거라는 증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받으셔야 해요.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 요구서가 올 겁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합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실장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취조실에 들어가니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다혜 씨 맞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혜란 씨가 당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한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 예금 3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당신 명의로 3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박지점장이 전산을 조작한 겁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진짜 거래 내역과 가짜 거래 내역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형사가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형사들도 점점 표정이 바뀌었어요.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가하셔도 됩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서 최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다희 씨. 잘하셨어요. 최 실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만약에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가짜 증거들로 제가 잡혀서 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것라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권력자들은 증거를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나흘 후 강만석 회장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갔더니 회장님과 성진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혜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강만석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다혜 씨, 이걸 보세요. 강만석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성수동 한 신발 공장 부지 매각 계약서였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혜 씨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신발 공장 계약서예요. 강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10년 전 아버지는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공장이 자랑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공장에 갔던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는 제게 신발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다이야, 아빠가 만든 신발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어.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공장 부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버지는 보상금을 받고 공장을 정리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억울해하셨어요. 이 계약서를 보세요. 여기 서명이 있죠? 강만석 회장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명을 봤어요. 최만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식 의원이 당시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죠. 그리고 나혜란이 뒤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폭력배의 진술서예요. 최 실장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찾아 설득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혜란이 돈을 주고 아버지를 협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를요?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시자 나혜란이 폭력배를 보냈어요. 결국 아버지는 헐값에 공장을 넘기실 수밖에 없었죠. 강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장을 접으신 거였구나.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밤중에 술을 드시며 우시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왜 우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꿈을 빼앗긴 슬픔에 울고 계셨던 거예요. 나혜란 때문에요. 회장님, 이 복수는 저만을 위한 게 아니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나혜란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강만석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니까 세상이 이런 거였어.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며 강만석 회장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성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이야, 나도 끝까지 함께 할게. 저는 성진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다혜 씨 횡령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박지점장의 전산 조작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지점장을 불법 대출과 업무방해 및 무고죄로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박지점장은 구속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최 실장에게 알렸어요. 최 실장이 축하한다며 웃었습니다. 한다혜 씨, 첫 승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최만식 의원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자들에게 50억 원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최만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도 징계 논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혜란과 최만식 의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립 기념일까지 열흘 남았어요. 그날이 진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혜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다희, 각오해라. 네가 지금까지 한 짓들 분명 후회할 거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너까지 전부 다 무너뜨릴 거야. 네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게.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혜란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빠, 10년 전에 공장 정리하실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보다가 동작을 멈추셨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빠가 그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다희야, 그건 아빠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일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장을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었고 아버지가 주먹을 쥐셨어요.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했더니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어. 협박하더라고. 가족한테 해코지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단다.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다희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대한건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최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한다혜 씨, 큰일입니다. 나혜란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나혜란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진, 언론사를 찾아가는 사진, 조직폭력배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징조예요. 우리 정보원이 계속 추적 중입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혜란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모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한다혜 씨 맞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TV에서 봤어요. 은행에서 고객들 돈 훔쳤다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무혐의로 확정되었어요. 그래, 뉴스에 다 나왔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황급히 마트를 나왔어요. 밖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횡령범 아냐? 무혐의 나왔다며? 그래도 연기는 없는 법이지.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기사가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한다희, 무혐의에도 의혹 여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무혐의라고 해도 뭔가 있으니까 고소당했겠지. 돈 있으면 무혐의 받기 쉽지 불쌍한 건 은행이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혜란이 댓글 알바들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도 새로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나혜란이 방송 인터뷰까지 했어요.
은행 고졸 계약직 직원 때문에 제 남편이 억울하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나혜란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TV를 꺼버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성진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희야, 문 열어. 나야.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성진 오빠가 저를 보더니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인터넷 기사 다 봤어. 저는 성진 오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날 범죄자 취급해? 알아. 다 나혜란이 뿌린 거야. 성진 오빠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곧 끝날 거야. 창립 기념일까지 일주일 남았어. 그때 다 밝혀질 거야. 성진 오빠가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희야,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 오빠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다희야, 이거 뭔데?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이었어요. 녹음 펜이야. 만약 나혜란이 또 협박하면 이걸로 녹음해.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야. 성진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 오빠.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나가 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빠.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흔들었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딸이에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많이 높으시고요.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으시죠?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거리는 바로 저였으니까요. 인터넷에 도배된 제 기사를 아버지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쓰러뜨린 거였습니다. 저는 병실에 앉아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다 제 때문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녹음펜을 꺼내 켰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한 달? 나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충격받고 쓰러지셨다며? 안 됐네. 나혜란이 낄낄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 다희야, 이제 시작이야. 내 아버지부터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나혜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한 짓 다 밝혀질 거예요. 네가 어떻게? 증거라도 있어? 나혜란이 비웃었습니다. 있어요. 당신이 한 모든 짓 조만간 세상에 다 드러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근데 말이야, 네가 증거 공개하기 전에 너의 아버지가 먼저 죽을걸. 나혜란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과 녹음펜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녹음은 성공했습니다. 30분 후 최 실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보안팀 2명도 함께 왔습니다. 한다혜 씨, 괜찮으세요?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녹음펜을 건넸어요. 나혜란이 전화했어요. 다 녹음했어요. 최 실장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증거로 충분합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창립 기념일에 모든 게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혜란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보안팀이 병원 입구에서 막았지만 나혜란은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가 한다희예요. 제 남편을 모함하고 저를 고소한 파렴치한 여자죠. 나혜란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다희는 횡령범입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의혹은 여전해요. 나혜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대한건설 강만석 회장 응급실로 이송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요?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님,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정말이에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다혜 씨, 진정하세요. 회장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최 실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권력자들 때문에 충격을 받으신 건지 아버지도 쓰러지시고 회장님도 쓰러지시고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다희야. 아버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빠 깨어나셨어요.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약해서. 아빠는 약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다희야,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빠한테 말해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아빠, 곧 다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신념을 잃지 말고 대신 다치지는 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단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다음 날 강만석 회장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갔더니 최 실장과 성진 오빠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강만석 회장이 아무렇지 않은 듯 아팠던 사람 같지 않게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놀라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강만석 회장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다혜 씨, 놀랐죠? 사실 제가 입원했다는 건 연극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연극이요? 네, 나혜란을 방심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쓰러지면 그쪽도 경계를 풀 거라고 생각했죠.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혜 씨,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해요. 강만석 회장이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리허설을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오르는 연습을 했어요. 강만석 회장과 최 실장이 지켜봤습니다. 다혜 씨, 좋아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기자회견 리허설이 끝나고 저는 지쳐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다혜 씨, 두렵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하실 수 있어요. 다희 씨는 3년 동안 그들에게 당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강만석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혜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다희, 내일 또 기자회견 열 거야. 네가 했던 과거 행적들 다 파헤쳐서 방송에 내보낼 거야. 각오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하고 처절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일까? 부와 권력이란 것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나요. 나혜란이 무너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이틀을 견뎌야 했습니다. 대한건설 창립 기념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지역구 의원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최 실장이 어제 보내준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과 스커트, 하얀 블라우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제가 보였어요. 더 이상 초라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뵀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희야, 어디가? 오늘 멋지게 입었네.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공장 일 기억하시죠? 나혜란이라는 사람이 아빠한테 한 짓이요. 오늘 그 사람들이 벌 받아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다희야, 조심해. 알았어요, 아빠.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강만석 회장과 최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진 오빠도 있었습니다. 다희야, 괜찮아? 성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하지만 할 수 있어. 최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연회장 내부가 보였어요.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각계 인사 200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오후 1시 40분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나혜란과 최만식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나혜란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최만식 의원이 옆에 있었어요. 초대도 안 했는데 왔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자격으로 불청객처럼 온 겁니다. 언론 보도 이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만회하려는 거죠. 최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혜란과 최만식은 앞줄에 앉았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그 표정이 사라질 거야.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최만식 의원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대한은행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객장에서 박수가 나왔지만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 보도 때문이었죠. 저는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한은행 성수동 지점이 대한건설그룹에 인수됐습니다. 객장이 술렁거렸어요. 강만석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정직과 원칙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지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대연 회장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혜란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한다의 전현이 왜 여기 있어? 나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만식 의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규직 은행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소개합니다. 대한은행 성수동 지점의 신임 지점장 한다희입니다. 대한은행을 인수한 강 회장님께서 저를 지점장으로 발령 내셨어요. 창립기념일 당일에 깜짝 발표를 하셨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이 어색한 박수가 울렸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다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객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서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객장이 술렁거렸어요. 정직하게 일하면 언젠가 인정받는다고 믿었어요. 은행 업무는 신뢰와 정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했던 시간 속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고졸의 계약직 직원이라고 차별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나혜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게 무슨 개소리야? 나혜란이 소리쳤습니다. 보안팀이 다가갔어요. 자리에 앉아 계시죠. 곧 다 밝혀질 테니까요. 강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앉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최 실장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먼저 박 지점장의 자백 내역서입니다. 화면에 그 내용이 떴어요. 저 박지훈 지점장은 나혜란 씨의 지시로 한다희 직원의 거래 내역을 조작했습니다. 횡령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가로 임원 승진을 약속받았습니다. 객장이 웅성거렸어요. 나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대출받는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받아 불법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와 용산구, 성동구 일대의 아파트를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불법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마이너스 갑자기 나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박 지점장이 거짓말하는 거야. 최 실장이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검찰이 이미 모두 조사를 마쳤고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최 실장이 파일을 재생했어요. 사모님,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임원 자리만 약속해 주세요. 박 지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내 손으로 그 계약직 직원 인생 좀 망쳐놔. 나혜란의 목소리가 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강벨트 주변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국회의원 특별대출로 돈 좀 많이 땡겨줘. 어차피 집값 오르면 다 팔고 갚아줄 테니까.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서로 윈윈하는 거지. 어때? 박 지점장?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나혜란이 비틀거렸어요. 이건 불법 도청이야. 증거로 쓸 수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보안 CCTV에 음성이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거예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나혜란이 의자를 붙잡고 앉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 자료가 나타났어요. 나혜란은 불법 정치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탈세 금액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객장이 술렁거렸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조작이야. 나혜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만식 의원이 나혜란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나혜란은 계속 소리쳤어요. 증거가 더 있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부동산 계약서들이 떴어요. 최만식 의원은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최만식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합법적인 투자야. 불법이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동료 의원들이 자리를 옮겼어요. 최만식 의원이 주저앉았습니다. 대출 규제로 일반 서민들은 아파트 투자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당신들만 불법 대출로 80%를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입니다. 강만석 회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신발 공장 계약서가 나타났어요. 최만식 의원은 당시 구청 공무원으로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상인들을 협박했죠. 그중 한 명이 한다희 지점장의 아버지였습니다. 폭력배의 진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하시며 10명이 직원을 먹여 살리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공장이 자랑이셨어요. 하지만 당신들 때문에 꿈을 빼앗겼습니다. 헐값에 공장을 넘기고 구두방을 시작하셨어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나혜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최 실장이 파일을 재생했어요. 한 달? 아버지 쓰러지셨다며? 안 됐네. 나혜란의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희야, 이제 시작이야. 내 아버지부터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네가 증거 공개하기 전에 너의 아버지가 먼저 죽을걸? 나혜란이 저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핸드폰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나혜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때 대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최만식 의원, 나혜란 씨,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갈, 탈세,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동행하시죠.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나혜란이 소리쳤어요. 이거 다 가짜야. 조작이야. 하지만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만식 의원은 국회의원이라서 불체포 특권이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나혜란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한다희,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나한테 하다니? 나혜란이 이를 갈며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기억하세요? 은행에서 제가 대기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국회의원이 남편이라면서 노숙자분을 무시하고 새치기 했을 때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대기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대통령 딸내미가 와도 번호표는 뽑아야 합니다. 기억나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번호표 뽑고 감옥 갈 순서 기다리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객장에서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혜랑과 최만석이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둘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객장을 둘러봤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앉아 있었어요. 저를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은행 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것도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아주 커다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힘이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직급이 낮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따돌리면 안 됩니다. 모든 고객들은 평등하게 응대하시고 규정대로 업무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저희 은행의 모든 계약직 직원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겁니다. 계약직이라는 시한부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지점장님,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를 왕따시켰던 한 직원이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행사가 끝났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다혜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성진 오빠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다희야, 해냈어. 우리 이겼어. 저는 성진 오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던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이제 숨이 제대로 쉬어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저녁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최만식 의원 부부 체포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끝났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시간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대한은행 성수동 지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지점장 사무실 문을 열면 넓은 책상이 저를 맞아줬어요. 창밖으로 성수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방도 보였어요. 은행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없어지고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평가받는 정규 직원들만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도 학력난은 제외시켰습니다. 고졸이던 대졸이던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뢰와 정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으니까요. 제가 지점장으로 발령나고 난 뒤부터 은행 분위기는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 전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그날도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점장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대리가 보고했어요. 6개월 전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노력합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전에 저를 왕따시켰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의 편지를 보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은행은 그렇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오랜 재판 진행이 끝나고 나혜랑과 최만식의 선고가 났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쳐봤어요. 나혜란은 징역 3년, 최만식 전 의원 징역 2년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최만식은 의원직도 박탈됐고
나애라는 전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정말로요. 복수가 끝났지만 속이 시원하다기보다 담담했습니다. 그저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정도의 할머니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대한은행 지점장님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줘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지점장님 보고 힘이 났어요. 고졸 계약직 출신에서 지점장까지 되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힘을 내요. 그해 가을, 저는 성진 오빠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벌회장이라고 성대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검소하고 약소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강만석 회장과 최 실장도 오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셨습니다. 다이아, 행복해야 한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행복할게요, 아빠. 저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진 오빠가 단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진 오빠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했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성진 오빠가 해외를 가자고 했지만 저는 제주도가 좋았어요. 소박하지만 우리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 묵었어요.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성진 오빠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뭐 생각해? 지난 3년을 생각하고 있어. 힘들었지? 힘들었어. 근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저는 성진 오빠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오빠.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를 만나서. 성진 오빠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은행에서 업무가 끝나고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을 초대했어요. 20대 청년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다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며 차별받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이야기도요. 청년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어요. 지점장님, 저도 지금 회사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당히 싸우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성진 오빠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다이아, 어서 와.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 저는 성진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너랑 함께여서. 성진 오빠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봐. 성진 오빠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우리 아기야.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다희야, 우리 엄마 아빠 될 거야. 저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응, 우리 아기. 성진 오빠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구두방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손님의 구두를 닦고 계셨어요. 다희야 왔구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뭔데? 아빠 곧 할아버지 되세요. 아버지가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다희 장하다. 정말 장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계약직으로 일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해고당했던 그날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일했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지점장이 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곧 아기도 낳을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옆에서 성진 오빠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진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볼록한 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네가 세상에 나오면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네가 크면 다 말해줄게. 그리고 너도 엄마처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의 구두방 불빛이 꺼졌습니다. 아버지도 집으로 가시는 거겠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다희 씨는 모진 차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직장에서 참고 견뎠습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해도 정직하게 일했죠.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권력과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 날이 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되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